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유연철입니다. 먼저 오늘 기후행동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드리고 오늘 발표자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공유할 내용은 기후위기 대응의 국제적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입니다. 이 이야기를 공유하기 앞서서 몇 가지 개념 정리를 여러분들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기상과 기후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기상 예보할 때 영어로 weather forecast라고 그러죠. 기후변화는 climate change라고 합니다. 이 둘의 차이가 있어서 용어도 다른 건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기상은 단기간, 내일 날씨, 모레, 일주일 그런 단기적인 그런 기상 현상에 관한 거고 기후변화는 한 30년, 50년, 100년 이런 긴 호흡을 가지고 다뤄야 되는 과제다. 그리고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그래서 이 과제를 다룰 때는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 겨울이 춥다, 덥다 해가지고 이게 기후변화하고 관계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죠. 왜냐면 긴 기간에 대한 패턴에 관한 이야기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난달에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에서 일어난 산불이 기후변화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산불은 대부분의 원인이 쓰레기 소각을 하다가 아니면 담배꽁초에 의해서 산불이 나는데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산불의 빈도와 강도가 더 세졌다. 왜냐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물었기 때문에 이 산불의 피해가 더 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불이 더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런 점을 하나 또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 지금 아주 위기로 생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기후변화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뜻 보기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기상학자가 2월 말에 있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에서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크라이나 이 전쟁은 기후변화 대응이 늦어져서 생긴 것이다.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재생에너지의 전환이 늦어졌기 때문에 석유와 천연가스, 유럽이 4분의 1 천연가스의 40%를 러시아에서 수입을 하는데 그 대금을 지급해서 푸틴이 무기를 살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급망에 있어서 유럽이 대응이 그렇게 신속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유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이 저는 기후변화가 단순히 먼 미래와 그 다음에 남의 일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일상생활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모두에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후위기 관련해가지고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국제사회는 지난 30년간 기후협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기후변화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기후변화 협약이 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97년에 교토의정서, 2015년에 그러한 파리 협정이 채택이 됐습니다. 이 파리 협정은 교토의정서의 시간적, 공간적 확대 체제로서 지속 가능한 체제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 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하게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트럼프가 파리 협정 탈퇴했을 때 이제 파리 협정 죽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지속 가능하게 간다. 그러니까 대비를 꾸준히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코로나 상황 때도요. 맨 처음에 코로나 터질 때는 기후변화의 기억제도 못 꺼냈습니다. 그러다가 이 코로나 상황이 기후 대응, 우리 지속 가능 발전 대응이 늦어져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기후변화 대응의 속도가 빨라진 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 기후 환경 문제에 있어서 2015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 모두의 반기문 우리 이사장님께서 우리 8대 유엔 사무총장 재직 시절에 이루어진 업적인데요. 2015년은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파리 협정이 체결이 됐고 그 다음에 지속가능 발전 측면에서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체제가 모색이 된 해다.
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새로운 체제라고 하는 것은 구체제, 그 이전의 체제하고 다르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무엇이 다르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기후변화 측면은 교토정수로 대변되는 그 구기후 체제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강조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지구온난화의 역사적인 책임, 과거의 역사적인 책임 있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대해서 규정을 한 데 비해서 파리 협정으로 대변한 신기후체제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 모두가 다 같이 대응을 해야지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서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이것은 뭐냐면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대한 책임까지 지는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그런 체제가 됐겠고요. 그 다음에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2000년, 새천년 맞이하면서 아주 가슴 설레면서 채택한 게 있습니다. 새천년 개발 목표죠, MDG. 지금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개도국의 빈곤 퇴치에 중점을 뒀어요. 물론 어느 정도 또 진전이 있었고 또 했었지만 평가가 있긴 하지만 개도국의 빈곤 퇴치니까 선진국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에 새롭게 채택이 된 지속가능 발전 SDG는 모든 당사국, 모든 이해관계자가 포함이 되는 생태계 회복, 사회 공동체 회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체제의 핵심 단어는 포용성과 지속 가능성이다. 이게 포용적이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죠. 요거를 조금 자세하게 보면 우리 신기후 체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유엔 기후변화 협약, 아까 모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92년에 채택된 기후변화 협약 플러스 이행규정인데 그 이행규정이 교토정서면 구체제, 이행규정이 파리협정이면 신기후체제인데 그 둘의 차이점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데 파리협정은 교토정서의 시간적인 확대체제다라고 하는 것은 교토정서가 과거의 역사적인 책임 있는 국가들의 의무를 줬다면 파리협정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진 거고 또 파리협정은 교토정서의 공간적 확대체제다라고 하는 것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도 전 세계를 포함하는 그런 공간적인 확대체제다. 그렇기 때문에 파리협정으로 대변되는 신기후체제는 지속 가능한 체제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2050년 장기 저탄소 전략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리협정이 2015년에 체결이 됐고 작년까지 해서 시행규칙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다른 자그마한 협상은 있지만 정부 간의 큰 틀에 있어서의 논의는 마무리가 되었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은 국가 간의 국제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트럼프가 탈퇴해도 파리협정은 지속 가능하다 얘기를 했는데 이 정부 간 논의에 있어서 미중 간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미중 간의 갈등이 있어도 기후변화 협력은 계속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은 뭐냐면 중국의 입장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우리나라는 중국도 안 하는데 우리가 해서 기업이 더 부담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미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이 더 많이 합니다. 중국이 이제는 일본과 유럽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지금 시대가 왔습니다. 중국은 뭐냐면 산업화 시대에서는 뒤졌지만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 저탄소 사회 경제로서는 이니셔티브를 가겠다. 그래서 우리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의 기술 발전에 있어서는 지금 거의 세계 탑10의 대여섯 개 기업은 중국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간에 있어서의 큰 틀의 논의가 마무리가 됐다면 이제 기업 쪽은 어떠냐를 한번 간략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기업에 있어서의 먼저 글로벌 투자자하고 미래 세대를 주목을 좀 해야 됩니다. 뭐냐면 글로벌 투자자, 기업에 이제 투자를 제공하는 사람들이죠. 이 글로벌 투자자는 기후변화가 잘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글로벌 투자자의 관심은 본인이 투자한 기업의 자산 가치가
파져가지고 그거를 팔아서 수익을 얻는 거가 최대 관심사인데 석탄 회사에 투자를 하니까 10년간에 자산 가치가 74%가 빠졌다는 거예요. 아, 이게 뭐냐 했더니 이게 화석 연료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기후 대응의 위기에 대해서 위기 관리를 하라는 요구를 하게 되죠. 또 하나는 또 그레타 툰베리로 대변되는 미래 세대. 이 미래 세대가 녹색 제품 아니면 안 사겠다. 녹색 기업 아니면 안 들어가겠다. 라고 하니까 글로벌 투자 입장에서도 이 기업들한테 녹색 제품, 녹색 채권, 녹색 프로젝트에 투자를 해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도 아까 애플사가 SK 하이닉스, BMW가 우리 LG 화학의 아리백하고 여러 가지 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요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기업들이 그런 압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친환경 선언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친환경 선언을 했는데 뜻밖에도 이 시민사회가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가 친환경적인 거냐? 그거는 친환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친환경 선언을 기업한 기업들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 선언을 한 기업들이 정부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친환경적인 겁니까? 이러한 질문에 가장 먼저 대답을 한 곳이 EU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U가 녹색 분류 체계라는 텍소노미라고 하는 우리 대선 토론 때 나왔죠. 텍소노미를 우리가 제시를 하면서 예를 들면 철강 1톤을 생산하는데 1.3톤의 이산화탄소 이상을 배출하면 이건 친환경적인 것이 아니다. 시멘트 1톤 생산하는데 약 0.5톤의 이산화탄소 이하를 배출해야지 친환경적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기준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 기준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건 아니지만 글로벌 기업들은 그 기준에 맞춰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EU가 더욱더 국경 탄소 조정세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빠른 움직임을 하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후변화 민간 부분에 있어서의 논쟁도 거의 종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대가 올까요? 그린 대세론, 메가 트렌드로서의 그린 서바이벌, 필환경 시대, 그린 대세론이 있다는 거죠.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의 미래 세대가 주요 행위자로 급부상됐고 기업, 정부의 대논쟁이 종결되면서 그린 대세론, 그래서 우리가 각 행위자들이 우리 그린 대세론을 맞춰서 여러 가지 과제를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린 대세론의 핵심이 뭐냐, 실체가 뭐냐라고 하면 이 필환경 시대, 그린 서바이벌 시대의 핵심은 공공재로서의 탄소의 관리가 그 핵심 과제인데 그 내용은 뭐냐면 탄소의 가격이 제품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탄소 가격의 내재화. 이것을 하나의 케이스를 본다면 볼보가 우리 스톡홀름 시청에 전기버스를 판매하러 갔습니다. 근데 역시 그 시청 공무원이 이건 일반 버스보다 비싸서 우리 못 산다 하고 한 번에 퇴짜를 놨어요. 그래서 이 영업사원이 그 회사 들어와가지고 사장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막 혼났어요. 무조건 팔아라. 그래가지고 다시 궁리를 해서 시청 관계자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설득을 했어요. 판매가 가능했습니다. 어떻게 설득을 했을까요? 뭐냐면 일반 버스가 전기 버스보다 한 대 값은 더 싸지만 1년간의 운영 비용을 보면 전기 버스가 연 5만 유로가 더 싸다라고 하는 걸 제시를 했습니다. 뭐냐면 유럽에서는 탄소 배출권 하면 배출권 거래제에서 우리가 또 구입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거. 그래서 탄소 가격의 내재화가 앞으로의 탄소 시대의 핵심이다라고 합니다. 지난 11일에 대우건설이 창사 이래 최초로 탄소 배출권으로 126억의 판매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파키스탄의 수력 발전소를 해가지고 이제는 이 탄소를 줄이는 것이 바로 돈이 되는 세상이죠. 이게 부담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을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정부는 2050 탄소 중립, 기업은 ESG 경영, 그다음에 아리백 같은 거고 시민사회는 여러 가지 관리를 하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2050 탄소 중립은 정부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기업에. 그건 뭐냐면 파리 협정에 2050 장기 전략을 제출하라고 그러는데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제출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2050년까지 삶의 계획을 제출하라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계획을 잘 세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2050 장기 전략을 제출하라고 파리 협정인데 그래서 각 당사국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IPCC에 의뢰를 한 겁니다. 그래서 IPCC가 2050년 파리 협정의 목표 중에 하나 1.5도 상승 제한을 하려면 2050년 네트 제로 탄소 중립이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각국이 2050 탄소 중립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변화와 공존의 시대입니다. 변화의 핵심은 에너지 대전환, 그다음에 선형 경제로서 다시 쓰는 순환 경제로서의 변화, 그다음에 인류와 지구의 공존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우리 여러 가지 작년에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는 약속 지키기입니다. 이행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개도국, 취약국을 도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탄소 시장이 활성화되는 걸 예상해서 탄소 통상 외교 체제를 주축하고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높이 하려면 당사국 총회를 개최를 합니다. 요게 좀 7년 후긴 하지만 그런 유치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 대선이 있어서 신정부가 구축이 됩니다. 이 신정부, 이 전환시대 기후대응의 기본 방향, 정책 제언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우리 다음번에 발제자께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 첫 번째는 정책의 지속성입니다. 일관성 있는 정책. 우리가 녹색 성장 열심히 하다가 녹색 성장 없어졌습니다. 5년간의 잃어버린 시간이 됐죠. 원전하다가 또 잃어버린 5년 됐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해외 의존도가 높습니다. 무역 의존도 70%, 에너지 수입 97%, 기후위기는 인류 생존이고 2050 탄소 중립은 국가 경제의 생존. 근데 정부의 정책 방향이 들어서 기업의 투자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그래서 정책의 지속성, 정책의 탈정치화, 과학적 접근, 그 다음에 정책의 포용성, 상향식 접근, 융합형, 그다음에 민관 협력 하는 것을 커다란 방향 하에서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대전환이 아까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에너지 마스터 플랜을 다시 짜야 됩니다. 에너지 포트폴리오 구성이 바뀌어지면 전체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력 수급, 기후 대응, 그 다음에 에너지 수급 계획 다 계획의 주기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의 주기도 맞춰야 됩니다. 이게 다 같이 연결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생활 밀착형, 우리가 지속 가능한 소비 체제를 구축을 해서 아까 순환 경제로의 전환, 폐기물 활용 그런 것들을 지속 가능한 소비와 플러스 지속 가능한 생산 체제를 구축하죠. 유망 사업. 이 순환 경제 이런 것이 더 유망 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R&D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서 녹색 금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 개발과 연결이 되고 이러한 전환에 따르는 그러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공정한 전환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해야 되는데 이 공정한 전환을 위한 로드맵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 기능, 우리가 배출권 거래제 하지만 아직까지도 시장 기능이 부족합니다. 이 시장 기능의 정상화, 그다음에 우리 배출권 거래제의 건물과 또 수송도 포함이 되는 그런 시장 기능의 확대,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탄소세 같은 거는 그 배출권 거래제 보완적 그런 개념으로서 검토가 좀 필요한 거고요. 여러 가지 발전 산업도 이제 중앙 집권에서 분권으로 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새로운 가버넌스, 우리가 여태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각 부처가 뿔뿔이 흩어져서 했지만 이제는 융합형, 여러 가지 문제가 하나의 문제가 아니 됩니다. 원전 문제도 산업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죠. 다 여러 관계 부처가
다 같이 하고 에너지 안보도 중요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우리 에너지 전환을 보다 가속화하는 그런 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사회다.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새로운 도전에 맞이해서 우리 한국 사회의 역량이 총동원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를 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